3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보니까 요약하기 방법과 전략을 잘 여러분이 숙지를 해서 어느 정도 잘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약하기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의 어떤 삭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준 학생이 있고, 자, 그렇지 못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요약하기 어떤 진술로 작성한 학생이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잘 주의를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추상적인 어떤 상위어로 대체하기 어떤 기법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러한 점도 잘 된 학생도 있고, 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 과제의 예시 답안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전략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내줬던 과제 3번 문제,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파악해 보자라는 활동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보는 재구성까지 해보는 어떤 활동이었어요. 자, 예시 답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적정 기술은 1960년대 중반 제3세계의 빈곤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적정 기술은 그 특성상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의 핵심도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적정 기술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적정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한 적정 기술의 특성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류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 기술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자, 이렇게 지금 전체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해서 진술을 해줬어요. 군더더기가 없죠, 그렇죠? 반복되는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상위 진술로 대체했다든가, 자, 이런 어떤 요약하기의 전략들이 굉장히 잘 적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선택과 삭제와 일반화와 재구성의 어떤 원칙이 굉장히 잘 지켜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기 방법과 전략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하기 규칙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정리하지 못한 학생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선택의 전략, 삭제의 전략, 일반화의 전략, 재구성의 전략들이 있었죠. 자,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나 세부적인 어떤 용어들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에 명확히 제시된 중심 내용을 선택해 줘야 되고, 자, 삭제 전략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해 준다. 자, 일반화 진술이라는 것은 자, 구체적인 내용은 빼버리고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보편적 진술을 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내용을 상위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전략들. 자, 재구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글로써 진술하는 방법, 새롭게 내용을 창안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중심 내용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심 내용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요약하기 전략을 통해서 중심 내용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독자가 새롭게 구성해내야 된다. 자, 구성해낸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중심 내용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과 삭제, 일반화, 재구성, 자, 이런 어떤 전략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요약하기에 임했어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기의 어떤 절차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절차를 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절차를 권장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 두 번째는 서로 관련 있는 문단끼리 묶어요. 자, 그리고 문단별 요약 내용을 종합해서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요.
자, 요약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듬는 절차. 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 두 번째, 서로 관련 있는 문단끼리 묶고, 세 번째, 문단별 요약 내용을 종합해서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자, 네 번째, 요약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듬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부분 잘 지켜줬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게시판에 다시 가서 이 절차대로 여러분이 자,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요약하기 어떤 방법과 자, 전략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가 모둠활동 과제였어요. 자, 모둠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로 수행을 했을 텐데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가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적정 기술이 활용된 사례에 무엇이 있었을까? 자,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적정 기술이 필요할까? 자, 그리고 우리도 적정 기술 제품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자유로운 어떤 기술을 여러분에게 부여했는데 과제로 자, 이런 부분들을 역시 참신한 발상을 통해서 과제를 잘 제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적정 기술이 활용된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러한 예가 있죠. 자,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일단 라이프 스트로라는 어떤 적정 기술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라이프 스트로. 자, 라이프 스트로는 뭐냐?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휴대용 정수 빨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수 빨대가 자,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 또는 지속 가능한 어떤 기술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큐 드럼이라는 어떤 기술. 자, 누구나 쉽게 바닥에 굴려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식 물통이에요. 자, 바닥에 굴려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식 물통인데 이거는 대량의 어떤 물을 떠서 이동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선생님도 이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도구가 커다란 어떤 뭐 40리터 또는 50리터, 60리터 물통이에요. 그 물통에 고무 패킹이 달려있는 바퀴가 물통에 2개가 달려있어요. 그 2개가 달려있는 물통을 끌고 가서 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선생님은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카에 물을 급수할 때 이 큐 드럼이라는 방식의 물통을 활용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큐 드럼이라는 어떤 물통을 써본 학생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적정 기술이 활용된 사례들이 있냐? 항아리 속 항아리. 자, 항아리 속 항아리라는 어떤 적정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전기 없이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항아리 냉장고라는 거예요. 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머니메이커 펌프라는 자, 적정 기술이 활용된 사례가 있어요. 자, 먼 곳에서 물을 쉽게 끌어올 수 있는 펌프라는 거예요. 자, 먼 곳에서 물을 쉽게 끌어올 수 있는 펌프, 머니메이커 펌프라는 자, 적정 기술의 사례를 들어줬어요. 이런 사례 말고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을 과제로 잘 제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적정 기술이 필요할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자, 그 물음의 예시답안을 보면 물론 여러분도 잘했습니다. 에너지 자원은 줄고 에너지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을 장만하는데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동차가 고급스러워지고 비싸지는데 실용적이면서도 안전한 차량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 그러한 어떤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말고도 구체적인 어떤 기술들을 여러분이 과제로 잘 수행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도 적정 기술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기술 개발을 부단히 수행했을 때, 자, 이런 어떤 적정 기술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값싸고 이용하기 쉬운 적정 기술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과제를 잘 수행했고요.
오늘 나갈 단원은 어제 이어서 추론적 읽기 단원을 들어갈 거예요. 자, 추론적 읽기라고 해서 추론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추론한다. 여러분 추리소설 많이 읽죠? 자, 추리소설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이 전개될 것이냐,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 의해서 그 사건이 벌어졌느냐. 특히 추리소설에는 살인사건이 많죠. 누가 그 살인을 저질렀을까를 역으로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추론을 해나간다, 추리를 해나가는데 우리 읽기 두 번째 방법인 추론적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정보가 제시되고 특정한 제재가 제시됐을 때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특정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또는 그 사건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을까를 되짚어보는 읽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어떻게 잡고 있냐면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 우리 어떤 글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내용이 명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여러분이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독서 방법, 추론적 읽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예측해서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글쓴이의 의도 또는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시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생각 열기 부분에서 다음 그림을 살펴보고 물으면 답해보자요. 사파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지영곤 작가가 2005년에 그린 사파인데 5반, 6반 학생들이 보기에 어떻게 굉장히 잘 그린 사파인가요? 선생님 보기에는 잘 그린 사파 같은데 어떤 사파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나요? 예술계 5반, 6반 학생들은 이 사파가 무엇을 의도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과 수업하면서 이 사파를 지금 처음 보거든요. 저 지금 새죠. 새가 두 마리 있는데 두 마리 새가 둥지에 알이 있어야 되는데 계란 후라이가 있네요. 후라이가 돼 있네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선생님 보기에는 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알이 부화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알이 깨져서 후라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깜짝 놀란 표정인가요? 이 어미새는 깜짝 놀란 상황인가요? 아니면 당황한 것 같나요? 만약에 자신이 알이라면 충격이 컸을 것 같죠. 자신이 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겠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번 화면을 잠깐 정지해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필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의도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면 그림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 있는가 했더니 어떤 상황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새가 알을 낳고 품었는데 알이 부화되지 않고 마치 달걀 부침처럼, 즉 계란 후라이처럼 익어버렸다는 거예요. 충격이었겠죠. 자, 이것은 어떤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냐. 특히 5반, 6반 만화과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렸다라고 가정할 때 이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왜 부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익어버렸을까요? 혹시 인간에 의한 어떤 환경 파괴라든가 아니면 온난화 현상,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현상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네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참신한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자,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추론했고, 자, 그리고 무엇을 의도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사파, 하나의 그림에서도 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를 추론해 보듯이 한 편의 글에서도 생략된 내용이라든가, 자,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이런 부분들을 제시된 어떤 글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론적 읽기 개념 정의를 볼게요. 추론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내용 이외의 것들을 추측하며 읽는 활동이다. 글에 드러난 내용 이외의 것들을 추측하며 읽는 활동이라고 자 정의를 내렸어요. 글쓴이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글을 쓴대요. 이미 알고 있으리라는 어떤 내용은 생략하고 글을 쓰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의도적으로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글의 주제를 숨겨놓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글의 주제를 숨겨놓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문학 작품이 그렇습니다. 자, 소설이나 시 문학 작품들을 여러분이 감상할 때 이 소설의 주제는 이 시의 주제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간혹 가다가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설이나 아니면 시 작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추론적 읽기를 동원해서 그 사건이 왜 발생했지? 또는 이 문학 작품에서 작가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지? 라는 부분을 추론적 읽기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글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까지 추론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 라는 추론적 읽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능숙한 독자라는 용어는 우리 교육과정의 용어입니다. 자, 능숙한 독자와 대비되는 용어는 뭘까요, 그러면? 능숙한 독자와 대비되는 용어로 제시되는 것이 교육과정상의 용어로 미숙한 독자예요. 자, 그러니까 독서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히, 굉장히 여러 가지 독서 전략들을 활용해서 책을 읽어나가는 독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능숙한 독자의 경우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느냐. 자, 자신의 배경 지식과 함께 글에 사용된 담화 표지라든가 글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글에 생략되거나 암시된 정보를 추론한다. 자, 어떤 방법들을 동원한대요? 자, 자신의 배경 지식을 동원하고, 자, 그리고 글에 사용된 담화의 어떤 표지. 자, 표지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쉽게 생각하면 뭐하라고 했죠? 표현. 글의 문맥이라는 것은 앞뒤 글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글의 문맥이라는 것은 앞뒤 글의 정보 활용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자, 무엇을 파악해낸대요? 자, 생략되거나 암시된 정보를 추론하면서 글을 읽는다.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니 온 세상이 또 하얗게 변해 있었다라는 문장에서 독자는 온 세상을 하얗게 변하게 하는 것이 눈이라는 배경식과 또라는 문법적 표지가 있죠. 담화 표지. 자, 또가 반복된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담화 표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전에도 눈이 내렸다는 점. 자, 이런 점을 추론해낸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눈이 내렸다는 점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에요? 자, 보니까 자, 이런 배경 지식의 요소를 동원했고, 자, 그리고
자, 담화 표지, 또라는 담화 표지를 동원했어요. 자, 이런 두 가지 어떤 방법들, 전략들을 동원해서 눈이 내렸구나라는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능숙한 독자의 독서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략된 내용은 자, 배경식과 담화 표지 그리고 글의 문맥, 즉 앞뒤의 문맥적 상황들을 동원해서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한다.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집필했는지, 창작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냐, 또 이 글을 쓴 목적은 뭐냐, 정보 전달의 목적이냐, 아니면 자, 어떤 설득의 목적이냐, 아니면 친교의 목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역시 이끌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선생님과 어떻게 글쓴이 의도나 목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도록 할게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은 정보 전달이라든가 또는 설득이라든가 정서 표현이라든가 친교나 상호작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글을 쓰는 의도나 목적은 글의 종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글을 쓰는 의도와 목적은 글의 종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대표적으로 설명문이 있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대표적으로 논설문이 있고, 자, 정서 표현 또는 친교의 목적의 글의 종류에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자, 또는 수필 등의 어떤 글의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글의 종류에 따라서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글의 종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에 실린 설명하는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자, 논설문과 같이 주장하는 글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죠. 문학 작품은 인간의 삶을 드러내어서 독자를 감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글의 종류에 따라서 글쓴이의 집필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글 전체의 내용과 글이 쓰인 맥락 등을 고려해서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을 추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명은 정보 전달, 논설문은 설득, 문학 작품은 감동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럴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맥락 등을 고려해야 되고, 자,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동일하죠. 자, 그래서 자, 글의 앞뒤 맥락이라든가 자, 배경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자, 앞서 언급했던 내용이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숨겨진 주제 추론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숨겨진 주제는 언제 여러분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듯이 문학작품, 특히 소설이나 시와 같은 작품에서 주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죠. 자,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숨어있는 주제를 이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숨겨진 주제를 이끌어내는지 보도록 할게요. 글의 주제는 겉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숨겨진 경우도 많다는 거죠. 자,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글에서는 주제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자, 그러나 광고문이라든가 정치 담화문이라든가 시사평론과 같은 글은 글쓴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주제를 숨겨놓을 수 있으므로 이 주제를 우리는 추론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문도 마찬가지죠. 광고문도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광고인 경우 이 자동차를 사세요. 이 자동차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으니 사세요라고 하지 않죠. 자동차를 둘러싼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기능적 요소들을 언급하지만 직접적으로 대놓고 사라고 하는 경우는 없죠. 정치 담화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목적성을 띠고 어떤 담화문을 정치인들이 발표할 때 어떤 목적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어떤 상황 조건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시사평론 마찬가지죠. 자, 현 사회의 어떤 세태나 현 사회의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단면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의도를 숨겨놓은 채 세태만 전달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숨겨진 주제를 여러분이 이끌어낼 줄 알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꼭 주의를 기울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추론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독서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거예요.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님의 무장 포고문이라는 글인데 글의 갈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글의 갈래가 요새 말로 말하면 선언하는 글이에요. 또는 포고하는 글이다. 그래서 포고문이라고도 하고요. 선언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고문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당시 세태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고 그런 어떤 비판하는 글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지필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기도 해요. 드러내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기도 하고. 자, 그러면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면 그 주제를 여러분이 이끌어낼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 글을 살펴볼 겁니다. 자, 글의 갈래는 선생님이 포고문도 맞고 선언문도 맞다고 했어요. 일단 이 글의 대략적인 어떤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94년 고부 농민 봉기 이후, 자, 고종 31년이네요. 1894년 고부 농민 봉기 이후 농민군이 고창의 무장연에서 재봉기할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 지도부가 발표한 글로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역사적 운동의 성격과 의의가 잘 드러나 있다. 자, 그래서 생략된 내용이라든가 글쓴이 의도와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해 보자라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할 활동,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고 글쓴이 의도와 목적도 여러분이 한번 추론해 보고요. 주제가 숨겨져 있다면 숨겨진 주제도 역시 이끌어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언문 포고문이만큼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은 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를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 자, 신하와 임금의 어떤 관계, 임금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임금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관계죠. 부자라는 것은 자식과 아버지 관계죠. 그래서 군신과 부자 인륜이 가장 중요하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비가 자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한 뒤에야 국가를 이끌어 끝없는 복록으로 불러오게 된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처음 부분에서는 포고문에서 군신과 부자 인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 현실 세태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나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그래서 군신 관계에 있어서 군주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에 다스린다면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교화와 치적의 날을 꼽아 기다려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운을 뗀다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그 현명한 임금을 보좌할 신하들의 어떤 능력이 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신하는 그렇지 않음을 부각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신하된 자들이라고 해서 글쓴이의 비판이 대상이 됩니다. 글쓴이 비판이 대상이 되는 신하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신하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한갓 장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러운 선비의 간언을 요사스러운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로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들로만 득실거린다. 그래서 지금의 신하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뭐래요? 한갓 장록과 지위를 도둑질했대요. 이런 장록과 지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총명까지 가립니다. 아부를 일삼아요. 충성스러운 선비 간언을 요사스러운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고 한다라는 어떤 요소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현재 신하된 자들의 비판적 요소죠. 자, 하나,
둘, 총명을 가리고 바부를 일삼고 자, 간언을 요사스러운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고 한다. 자, 비도 각주 보니까 비도가 뭐래요? 여기 있네요. 자, 비도 보면 무기를 가지고 떼를 지어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는 무리. 강도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도라고 한다. 정직한 사람을 모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현명한 임금을 보호할 신하들이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판적 요소가 두드러져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신하들에 대한 비판적 요소입니다. 자, 이런 비판적 요소를 열거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느냐. 자, 보도록 하죠. 자, 인민의 마음은 날로 더욱 비틀어져서 들어와서는 생업을 즐길 수 없고 나와서는 몸을 보존할 대책도 없다. 학정이라고 해서 가혹한 정치를 말해요. 자, 이런 가혹한 정치는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줄을 이었다. 군신의 열의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구분이 결국 남김없이 무너져 버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군신의 열의라든가 부자의 어떤 윤리와 상하의 구분이 자, 무너져 내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비판하죠. 자, 완전히 무너져 내린 현실, 인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런 어떤 신하들의 확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자, 신하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인륜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자, 관자가 말하기를, 관자가 누굽니까? 자, 관자 보니까 자, 관자가 중국 춘추 시대의 제나라 재성 관중이래요. 자, 관중. 자, 관중이 말하기를 사유가 100%죠. 사유는 뭐래요? 자,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원칙인데 예, 의, 염, 치 라고 하네요. 자, 사유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 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예전보다 더욱 심하다. 위로는 공경대부, 아래로는 방백 수령에 이르기까지. 공경대부라는 것은 높은 중앙 관리들이고 방백 수령은 관찰서와 지방의 관리들이죠. 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거의 자기 몸을 살찌우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에만 몰두하여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 모으는 길. 그러니까 정당하게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취하는 매관 매직이 성행했다는 거죠. 자, 관직을 돈을 주고 사는 자, 매관 매직의 어떤 행태. 자, 이런 행태들이 성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보는 장소를 사업하는 장터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허다한 재물이나 뇌물을 국고에 들이지 않고 사사로운 창고에 채운다. 사익을 추구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자, 계속 보면 자, 나라에는 빚이 쌓여 갚으려는 생각도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나날을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해서 자, 신하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열거히 내용 전개 방식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온 나라는 어육이 되고 만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진실로 수령들의 탐악 때문이다. 탐악. 자, 탐욕이 많고 포악한 자, 수령들의 행태 때문이다. 어찌 백성이 공공치 아니하랴. 자, 그래서 벼슬아치의 어떤 탐악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상황을 제시했어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자, 민본주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보국 안민의 계책, 보국 안민. 자, 보국 안민이 뭐래요?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삶. 이런 삶의 어떤 방략과 계책들의 염두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는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제 살길에만 골몰하면서 노기만을 도둑질하니 어찌 옳은 일을 하겠는가 했어요. 어찌 옳은 일을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분개하죠. 그래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무리해서 어떤 점을 강조하면서 이 포고문을 마무리하는 보세요. 자, 우리 무리는 비록 초야 유민이나 임금이 토지를 갈아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고 사니 어찌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좌시할 수 있겠는가?
자,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 안민. 자, 내세우고자 하는 거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보국 안민. 자를 생사의 맹세로 삼느라. 자, 보국 안민을 봉기의 어떤 동기와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봉기의 목적이 바로 보국 안민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면서 함께 태평세월을 빌고 모두 임금의 교화를 누리면 천만 다행이겠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보국 안민을 위해서 봉기하는 어떤 취지와 명분, 의도를 밝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굉장히 포고문답게 선언문답게 짧고 명쾌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세상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자, 바람직한 세상의 조건은 군신과 부자의 인륜을 지켜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충성을 다하는 군신유의 태도, 아비는 자유롭고 아들은 효를 다하는 부자 유친의 태도. 자,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국가가 끝없는 복禄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자, 그리고 신하된 자들의 부정적 행태와 그 결과는 어땠느냐? 자, 그것을 봤더니 자, 임금이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했었죠. 그리고 장록과 지위를 도둑질했고 충신과 정직한 이들을 몰아냈고 백성을 갈취했었죠. 사익만 추구하고 사치와 음탕 안일에 빠졌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바뀌었어요? 현재의 세태가 인륜이 모두 무너져 버렸고 나라의 인재가 사라지고 백성이 생업을 즐기지 못하고 몸을 보존하지 못했죠. 공공해지고 도탄에 빠졌었어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세태에 빠졌으니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봉기의 의도와 목적을 끝부분에서 잘 제시를 했어요. 자, 봉기를 일으킨 명분과 의도를 제시했는데 봉기의 명분은 뭐였어요? 자, 봉기의 명분은 임금의 은혜를 입고 임금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신하들의 탐악으로 나라의 영세가 기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임금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백성들이므로 봉기를 일으킬 명분이 충분하다. 자, 봉기의 의도와 목적을 보니까 우리가 보국 안민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모든 백성이 임금의 교화를 받는 가운데 생업에 편하게 종사하는 태평세월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와 목적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도학농민운동은 여러분이 이런 자료들은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학농민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느냐? 1894년 4월 전봉준이 주도가 됐네요. 김기범, 손아중, 최경선 등이 동학 접주들과 함께 무장연에 모여 민간에 포고하여 자, 이번의 거사는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 안민에 있음을 천명하는 창의문 선언문도 맞고 포고문도 맞고 창의문도 맞아요. 자,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의 이름으로 된 무장 동학 포고문으로도 불리는 이 창의문에서 과감히 봉기할 것을 요청하자 근방이 10여 배에서 이에 호응하고 10여일 만에 1만여 명이 동원되었다. 동학교도와 농민과의 결합은 이때부터 비롯되었고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봉기의 앞장에 서게 되었다. 전봉준은 같은 해 4월 말 고부, 흥덕, 고창, 부안, 금구, 태인 등 각처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김계남과 모의하여 고부 백산에 집결시켰다. 여기서 항전의 대우를 갖추게 된 후 전봉준이 동도대장으로 추대되고 손아준, 김계남이 총관령으로 그를 보좌하게 하였다. 전봉준은 우선 창의의 뜻을 천명하는 4개의 항의 행동 강령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일본 오랑캐를 내쫓아 성도를 밝힐 것,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하여 권기를 모두 죽일 것. 이 부분이 굉장히 강경하네요. 등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창의의 뜻을 밝히는 또 다른 경문을 작성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청하였다. 무장 백산에서의 봉기는 지역적 밀란의 성격을 지향하고 반침략, 반봉건을 지향하는 외세와 집권층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고문 한 편을 오늘 살펴봤어요. 포고문 한 편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포고문에서 창의문에서 어떤 의도와 목적성을 지니고
이 글이 창작되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과제를 따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창의문이 발표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